정부가 국내 안전인증 받지 않은 상품의 해외 직구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흘 만에 방침을 철회했는데 이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논란 관련해서 발언을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의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저희가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직구는 하시나요? 가구식 기자는? 저도 사실 가끔 하고요. 제 배우자가 진짜 많이 해요. 제 짝꿍이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최근에 이제 알리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정말로 저가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요새 테무 깡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보는 거죠. 근데 물론 대체적으로 품질이 좀 안 좋거나 좀 어설픈 제품들도 있지만 또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인데도 가격이 훨씬 뭐 10분의 1 뭐 이 정도 되는 제품들도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해볼 만한 상품이 되어버린 거겠죠. 저도 직구를 종종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뭔가 라벨이 붙어 있는데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브랜드 없는. 그러니까 약간 합리적 의심이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 뭘 붙여서 그쵸, 네. 이렇게 가격을 높여서 파나라는 의심이 드는 물품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에 그러면 배송료 붙여서 이 정도면 한번 뭐 버리는 셈 치고 한번 주문해 볼까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최근에 유해성 논란이 일었어요. 그쵸. 어린이 네. 용품에서 발암 물질 다량으로 발견되고 뭐 이러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사실 가장 간단한 건 이거 문제 있어? 하지 마. 이게 제일 간단한 건데 지금 사실은 정부의 대책이 이게 사실 직구에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이걸 통해서 벌어지는 사안도 굉장히 다양한데 야 하지 마.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전성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보도도 많이 나왔고 소비자들의 우려, 걱정들이 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나서야 되는 시점이었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근데 정부가 그 과정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게 KC 인증 국가인증 통합 마크를 다시 달고 나서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거냐. 아무래도 80개 정도의 품목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외 직구를 처음 발표는 원천 금지라고 이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비판 여론이 일다 보니까 부랴부랴 당사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 금지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검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이 나선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음날 언론 보도 타이틀이 3일 만에 철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국민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방금 보신 것처럼 숙였고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다만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 했던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규제 방침을 놓고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여권 당권 주자들이 비판을 쏟아냈어요. 뭐 유승민 전 의원 무식하다, 뭐 나경원 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졸속 시행이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규제. 라면서 이제 SNS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어요. 네, 사실 재밌는 게 보통 뭔가 정부 정책에서 비판 여론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야권에서 먼저 이렇게 날을 세우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여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된 사람들이 모두가 이번 전당대회 때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물음표가 찍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좀 재밌었는데요.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 SNS에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KC 인증 의무화 규제하는 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부의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 KC 인증 의무화는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시지만 놓고 보면 여권 안에서의 그렇게 표현의 수위가 엄청 세진 않았지만 기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정부 정책 관련 이야기를 한 게 현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거다 보니까 이거 전당대회 앞두고 혹시 몸풀기 나선 거 아니냐 본인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막 따라 붙었던 거고요. 여기 지금 유승민 전 의원 본인도 전당대회 출마에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 금지하는 거 무식한 정책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권 태우는 격이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했고요. 나경원 당선인도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 말 한마디를 빼놓지 않는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죠. 이제 네. 최근에 고물가 상황을 생각하면 직구 규제 강화,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난로 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관련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 많이들 얘기했던 게 이제 신임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를 건강하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타이밍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아침 회의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도 정부 현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낸 겁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겠다. 즉 더 이상 당이 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부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또 여론 방향 등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라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철회하고 나서 이제 약간 타이밍이 좀 뒷북이 좀 늦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아무래도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SNS를 평소에 그렇죠. 거의 안 했었죠. 안 하잖아요.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님은 뭐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은 별로 바꾼 SNS에 올라오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메시지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SNS 정치라는 게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의 한 종류의 정치이긴 한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 그 계정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이게 진짜 계정이 맞는 건지부터 일단 공식 계정인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꽤 정말 오랫동안 공개 포스팅이 없었던 공백이 꽤 있었던 계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 뭔가 지금 이런 액션들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추측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도서관에서 발견해서 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알아보는 시민들하고 사진도 찍고 뭐 사인도 해주고, 이어폰을 끼고 그렇죠. 이렇게, 네, 책을 읽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도서관 당연히 갈 수 있고 뭐 공개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얼굴 다 드러내고 대중 앞에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쇼잉이 될 거라는 계산도 깔려 있으니까 간 거겠죠. 목적이 책을 읽으러 간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을 읽을 거면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서관 갈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 얼굴을 내놓고 있었을 때 책을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책을 읽으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전 사실 이전에도 본인 손에 어떤 책을 들고 있는지를 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많이들 이 목격담 정치가 또 뭔가 이 몸풀기의 일환인가라는 게 나왔었던 거고, 여기에 지금 이 SNS 이야기도 나온 건데, 근데 마침 이런 와중에 한 언론 보도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 한동훈계 인사가 정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라면서 유튜브 개설, 지방순회 북콘서트, 또 법률봉사 같은 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이번 SNS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좀 더 다방면으로 지지자와 시민들과 접촉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것도 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조정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데,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하면서 좀 조정원 의원이 좀 뭐 몸값 높이기 위해 아니면 뭐 차기 당권 뭐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정원 의원이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조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주목받을 수 있고 흥행도 된다는 전망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자 최근 그런 질문을 빠짐없이 받고 있다. 신입사원, 기껏 대학 경력사원인데 벌써 언급해 주는 것 자체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빗자루를 쓸어야 된다든지 또 문을 열어야 된다든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원들이 말하면 해야겠죠 라고 했는데,
사실 많이 정치들이 쓰는 화법이죠. 그러네요. 시민들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면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이란 자리가 누군가에 대한 책임과 당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한다면 조금 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너무 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신동욱 서울 서초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서 활동을 자기 정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이 있다면서 오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백서 편찬 작업을 해달라라고 했고요. 또 예민한 시국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만난 일도 언론의 노출도가 너무 높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만큼 조정은 지금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불안하다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대전환에서, 사실 시대전환이 어떻게 들어왔냐,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서 원내 입성을 했고 지난 몇몇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연대를 해왔었다가 이번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국민의힘하고 이제 합당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물음표가 좀 있었고요. 뭐 당비라든가 당원 문제라든가 들어오고 나서도 마포에 배치받는 과정, 그리고 배치받고 나서도 많은 의원들이 조정은 의원은 친윤인가 친한인가, 이 도대체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깝지, 이런 물음표들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질문지를 쌀 때도 뭔가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그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양측에서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친한 쪽에서는 지금 조정은 친윤계로 갈아타려고 하는구나. 반대쪽에서는 역시 좀 한 전 위원장이 좀 안쪽에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좀 믿기가 어려운데, 이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다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로 허은하 전 수석대변인 선출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허은하, 이기인 두 사람의 이제 양강 구도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허은하 전 수석대변인이 38.38% 득표를 얻었는데 이기인 전 최고위원이 35.34%, 그러니까 한 3%포인트 차였던 겁니다.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전당대회 당원 투표까지 모두 합산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함께 조대원, 전성균 두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면서 신임 지도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허은하 대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개혁신당을 합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탈당을 했는데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이때 탈당을 하면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등포갑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허은하 대표 일성이 뭐였냐? 2027년 젊은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소위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지? 젊은 대통령이 누구지? 이준석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건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더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목표로는 광역은 물론이고 모든 기초단체 이 지역구에서도 후보들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이 지방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수권정당이 되는 것을 당면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개혁신당의 이 전당대회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뭔가가 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환을 보낸 게 크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언론인 심사평가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제 전당대회 전에 토론회를 하는 걸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 이제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포스터가 있는 옆에 윤석열 대통령 화환이 이렇게 크게 와 있어서 진짜인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당 관계자가 진짜였고, 또 심지어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후 있을 전당대 직접 와가지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홍철호 수석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서로 이제 좀 많이 좀 인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쫓겨날 때 사실 홍 전 수석이 당시에 좀 많이 반대를 했었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이 메신저를 자처하면서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정무 수석 말을 조금 옮겨보면요. 서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름이 있을 텐데 그걸 소통을 통해 조율하는 게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실의 역할이다. 이 개혁신당 같은 혁신적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이 화환 갖고 와서 축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백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홍 수석이 방문에 대해서 개혁신당 내부에서 좀 놀랐다. 그러면서 꽤 좀 전향적이구나. 용산이 좀 기류가 바뀌려나? 이런 기대도 있고 이게 홍철호 수석의 개인기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정말 반영이 된 걸까? 이런 의구심을 표하는 이 기류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네. 앞으로의 행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온유한 네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